우리들은 아무 말 없이 산을 내려갔다. 준은 계속해서 울고 있었고, 나는 중년 여자가 보고 있지 않을까 해서 계속해서 두근거렸다. 산을 내려가던 중 진이 말했다. 이제 이 산에 오는 건 그만두자. 한동안 얼씬도 안 하면 그 여자도 우리를 잊을 거야. 그래, 대신 이 일은 우리만의 비밀인 거야. 알겠지? 여긴 절대 오지 말자. 나는 그렇게 동의했다. 지는 내 말에 수긍했지만 준은 아직도 울기만 했다. 그날 각자 집에 돌아간 이후 우리는 여름방학 동안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 2주일 뒤에 있는 신학기, 학교에서 준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지는 등교했기 때문에 우리 둘은 설마 준이 그 여자에게 당한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들어 방과 후 준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준의 집에 가니 준의 어머니가 우리를 반겨주었다. 준의 어머니는 일부러 병문안을 와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우리를 준의 방으로 안내해줬다. 방에 들어가 보니 준은 침대에 누워 만화를 보고 있었다. 그 모습에 우리 둘은 안도했다. 야, 어째서 오늘 학교에 안 나온 거야? 걱정했잖아. 감기인 거야? 준은 아무 말 없이 만화책을 덮었다. 그러고 있자니 준의 어머니가 과일과 주스를 가져왔다. 며칠 전부터 두드러기가 돋았거든. 그런데 계속 통 나질 않는구나. 이상한 과자 같은 걸 어디서 먹다가 체한 상태로 그런 게 아닐까 하는데. 아줌마는 이렇게 말하시곤 웃으며 방에서 나갔다. 나와 지는 마침내 안심한 얼굴로 아이 뭐야, 두드러기인 거야? 그런 걸로 학교 쉬다니 너무 꾀병이 심하잖아. 놀래대는 어투로 말했지만 준은 반응하지 않았다. 야, 왜 그래? 진이 묻자 준은 아무 말 없이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벗었다. 몸에 돋아있는 붉은 반점, 분명히 두드러기였다. 두드러기 같은 건 약 바르면 나아. 내가 그리 말하자 준은 낮은 목소리로 이거 그 여자의 저주야, 그러면서 등을 보여줬다. 등에도 무수한 두드러기가 나 있었다. 두드러기가 많긴 하지만 이런 걸로 저주라니. 그건 이제 잊으라고. 옆구리를 봐. 오른쪽 옆구리. 두드러기가 가장 심한 곳이었지만 저주와 연관된 만한 건 없었다. 잘 봐. 이거 사람 얼굴이잖아. 나와 진이 깜짝 놀라 다시 한번 살펴보자니 직경 5cm 정도 피부가 심하게 짓무러진 게 눈에 띄게 보였다. 어떻게 보면 사람 얼굴처럼 보이기도 했다.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야? 사람 얼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봐도 얼굴이잖아. 나만 저주받은 거야. 나와 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준의 분위기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상냥하고 온화했던 준이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에 생기가 없는 눈, 정신적으로 쫓기고 있는 듯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게 갑자기 괴로워졌기 때문에 바로 준의 집을 나왔다. 돌아가는 길, 저 혹시 저거 이 세상에 저주 같은 건 없어? 내 말에 진이 끼어들며 외쳤다. 그 말에 나는 조금이지만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준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나나 진 둘 다 전화통화를 길게 할 만한 그럴 입장이 못 됐기에 준에 대한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 다만 담임선생님을 통해 준은 피부병으로 잠시 못 나온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뿐. 그러던 중 학교 안에서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학교 통학로에서 트렌치코트를 입은 여자가 학생들의 얼굴을 주시하고 다닌다. 이런 소문이었다. 나는 그 소문을 듣고 엄청나게 동요했다. 왜냐하면 나는 중년 여자에게 얼굴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진에게 상담했다. 괜찮아. 어두운 밤이라서 못 봤을 거야. 신경 쓰지 마. 진은 패닉 상태인 나를 진정시키려고 한 것인지 상당히 냉정하게 답했다. 하지만 나랑 진은 통학로에서 완전히 반대 방향, 준의 경우엔 비슷한 방향이지만 학교를 쉬었기 때문에 어쨌든 나는 혼자서 집에 가야만 한다. 한동안은 나랑 같이 가줘. 나 무서워. 진은 조금 기막히던 얼굴을 했지만 이내 알았다고 답했다. 그리고 이날부터 방과 후 집에 갈 때는 진과 함께 가게 되었다. 첫날에는 소문으로 들었던 트렌치코트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학교에선 변함없이 트렌치코트 여자에 대한 소문이 돌아다녔다. 진과 같이 하교하게 된 지 5일째 되던 날, 우리는 준네 집에 문병을 가보기로 했다. 선물로는 급식에 나왔던 디저트인 오렌지 젤리를 들고 가기로 했다. 준의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다. 평소처럼 준네 엄마가 밝은 얼굴로 나와 우리를 집 안으로 들여주었다. 준은 이전처럼 낙담한 상태였다. 두드러기 자체는 많이 나았지만 옆구리에 그것은 계속 커지고 있어. 이렇게 말했지만 나랑 진이 보기엔 이전보다 호전된 상태로 보였다. 준은 그만큼 정신적 쇼크가 심했던 것일까. 그래서 우리는 준에게 트렌치코트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돌아가기 직전 준의 어머니가 문 앞에서 저 혹시 얘들아, 우리 애 반에서 괴롭힘이라도 당하고 있는 거니? 불안한 얼굴로 말했다. 우리는 바로 부정했지만 진짜 이유를 말할 순 없었다. 3일 뒤, 그날은 드물게 나와 진 그리고 나이토와 사사키 4명이서 함께 하교했다. 나이토는 몸집이 컸고 사사키는 꼬맹이였다. 흡사 실사판 자이안과 스네어 같은
그런 녀석들이었다. 이때쯤 나와 진의 머릿속에서 중년 여자에 대한 경계심은 거의 사라지고 없었다. 트렌치코트 여자가 실제로 있다고 해도 완전히 다른 사람일 거라 생각할 정도였다. 그날은 다 같이 모여 놀러 가려고 평소랑 다른 길로 가던 중이었다. 그래, 이게 실수였다. 네 명이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가던 중, 어라? 저거 트렌치코트 여자 맞지? 왜? 진짜 있었던 거야? 왜 기분 나빠. 나는 천천히 그쪽을 쳐다봤다. 마음속으로는 제발 딴 사람이길 빌면서. 우리가 가는 길 앞쪽에 트렌치코트를 입은 여자가 동네 슈퍼에 비닐봉투를 한 손에 들고 아직 늦더위가 남는 아스팔트 길가에 우뚝 서 있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지는 우리들에게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다. 야, 눈 마주치지 마. 여자의 거리가 조금씩 줄어들어간다. 긴장해서 목이 타오른다. 여자는 아무 미동도 보이지 않은 채 그저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서 있었다. 여자의 거리가 5m 정도 남았을 때 여자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우리 얼굴을 쳐다봤다. 그리고 바로 우리 가슴팍으로 시선을 돌렸다. 명찰을 확인하고 있었다. 나는 평상심을 유지하려고 부단히 애썼다. 그때 그 얼굴이 플래시백해 심장이 입에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틀림없이 그 여자는 중년 여자였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걷기만 했다. 언제 덤벼들지 몰라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뭐야 저 눈초리. 저 아줌마 분명 정신이 이상해. 이렇게 쪄 죽을 듯이 더운데 저 모습은 대체 뭐야? 그들은 중년 여자를 바보 취급하며 웃었지만 나와 진만은 웃을 수 없었다. 계속해서 사사키가 말했다. 응? 들렸나? 이쪽 계속 보고 있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돌렸다. 중년 여자와 시선이 마주쳤다. 나무로 된 인형처럼 무표정했던 중년 여자의 얼굴에 시익하고 기분 나쁜 미소가 번졌다. 등골이 얼어붙는다는 건 이런 것인가?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바지에 소변을 지렸다. 들킨 건가? 내 얼굴을 생각해낸 거야? 들켰다면 어째서 덮치지 않는 거지? 내 머릿속은 그것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찼다. 이제 놀러갈 상황이 아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 여자가 안 보이게 되자 나는 진의 팔을 잡으며 돌아가자! 진은 내 눈을 한동안 쳐다본 뒤 오늘 학원 가야 하는 날인데 먼저 돌아갈게. 나이토 사사키와 헤어진 우리는 달리기 시작했다.
집이랑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서 진에게 말했다. 그 여자야. 그 눈초리 분명 우리를 찾으러 온 거야. 명찰로 이름을 알려고 한 건가? 학년이란 반은 준의 가방 때문에 알고 있을 테니. 나는 아직도 냉정하게 생각하는 진의 태도에 화가 났다. 끝났어. 이제 도망칠 수 없다고. 분명 이제 곧 집 주소도 알아낼 거야. 역시 경찰에 말하자. 이대로는 안 돼. 도움을 받자고. 나는 그저 침묵했다. 분명 그 외의 수단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경찰한테는 뭐라고 말해? 산이야. 그 산에 남겨진 사진이나 터치의 시체 뭐 그런 걸 사진으로 찍어서 그 여자가 위험인물이란 증거를 보여주면 경찰이 체포할 거야. 나는 진의 말에 납득했지만 그 산에만큼은 다시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내일 방과 후 우린 산으로 돌아가 보기로 약속했다. 내일 산에 가보기로 약속한 나는 곧바로 귀가하려 했지만 중년 여자가 어디에 잠복해 있을지 몰랐기에 빙 돌아서 가야 했다. 평상시라면 20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2시간이 걸려 돌아갔다. 집에 도착한 나는 곧바로 진에게 전화했다. 집 위치를 들키거나 하지 않았겠지? 나 오늘 밤 무서워서 못 잘 것 같아. 나는 스스로가 이 정도로 겁쟁이일 거라 생각지도 못했다. 오두막 한가득 새겨져 있던 저주의 문구를 본 준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게 이제서야 이해가 됐다. 괜찮아. 그렇게 바로 들키진 않을 거야. 이때 나는 진이 내 형 같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날 밤에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조그만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밤을 지샜다. 씩하고 웃는 중년 여자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다음날 방과 후 우리는 그 산을 오르기로 했다. 나는 산에 들어가는 걸 주저하고 말았다. 중년 여자, 시체가 된 터치와 해피, 무수하게 박힌 대못. 머릿속에서 그날 밤의 사건이 꿈틀거리며 되살아난다. 나는 진 쪽을 쳐다봤다. 진은 아무 말 없이 산을 올려다보았다. 진도 분명히 무서울 테지. 역시나 들어가는 건 무섭다. 나는 그가 이런 말을 해주길 기대했다. 진은 바지 주머니에서 일회용 카메라를 꺼내들더니 좋아. 그렇게 말한 뒤 산을 뛰어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 뒷모습에 끌려가듯 따라 달렸다. 진은 되돌아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달렸다. 나는 필사적으로 진을 쫓았다. 혼자 남겨지는 것은 무서웠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분명히 진도 무서워한 것 같다. 무서우니까 더욱더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달린 것이리라. 점점 그 장소가 가까워졌다. 생각해내고 싶지 않았지만 저절로 그때 광경이 되새겨졌다. 마음속 가득
공포가 몸을 폈다. 두려움에 다리를 놀리기 힘들어졌을 때쯤 그 장소에 도착했다. 중년 여자가 나무에 못을 박던 곳, 중년 여자가 더치와 해피를 죽인 곳, 중년 여자가 나를 땅바닥에 내팽개쳤던 곳, 그리고 중년 여자 만나버린 곳. 나는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니, 누군가가 아닌 중년 여자가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산속의 정적과 내 마음속 공포가 만나 싱크로했다. 멈춰서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지는 그 나무에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다 지는 뭔가 찾아낸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해피. 그 말에 나는 몸에 떨림도 있고 진 옆으로 다가갔다. 해피는 이미 흙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썩어서 드러난 두개골 중심에는 조금 녹슨 못이 여전히 박혀 있었다. 보고 있기 불쌍해 못을 뽑아주려 했지만 진이 나를 저지하곤 사진을 한 장 찍었다. 나는 냉정한 진의 태도에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못을 뽑으려 했다. 두개골에 꼽혀있는 못을 잡은 순간 두개골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벌레가 쏟아져 나왔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섰다. 물처럼 솟아오르는 작은 벌레들이 무서워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속이 메스꺼워진 나는 그 자리에서 토해버렸다. 지는 아무 말 없이 내 등을 두드려줬다. 나는 그날 밤 해피와 터치를 죽게 내버려둔 주제에 또다시 해피를 방치해버렸다. 나는 너무나 약하고 최악인 인간이다. 지는 카메라를 들고 그 나무를 찍으려 했다. 어? 어이, 잠깐만 일로 와봐. 뭔가를 발견하곤 나를 부르는 진. 나는 조심스레 진 근처로 갔다. 이거 전에는 없었지? 그가 가리킨 곳은 무수한 사진들이 박혀있는 근처. 이건 전에도 아니, 사진이 달랐다. 이전에 봤던 4-5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의 사진 옆에 또 다른 사진이 붙어 있었다. 사진 상태로 봐서는 며칠 정도 전에 박아놓은 듯 했다. 예전에 봤던 사진은 이미 비바람에 닳아 간신히 사람 사진인 걸 알 수 있을 정도였다. 새로운 사진 역시 4-5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이때 진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새로 박혀있는 사진이 나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에 가슴을 졸였다. 진은 사진이 박힌 나무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이제 남은 건 비밀기지에 있는 그 글자들인가? 그렇게 말하더니 또다시 달렸다. 나는 근처에 중년 여자가 어딘가에 있을 것만 같았기에 당황하면서도 바로 진을 쫓았다. 비밀기지에 가까이 갔을 쯤 나는 위화감을 느꼈다. 진! 잠깐만!
평상시라면 비밀기지의 지붕이 보이는 위치에 왔으나 지붕이 보이질 않았다. 진도 그걸 깨달은 듯 했다. 머릿속으로 중년 여자의 모습이 스쳐 지나간다. 가슴의 고동이 격렬해졌다. 우리 뒷길로 가자.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뒷길은 평상시 다니던 길과는 다른 뒤쪽 수풀로 진입하는 길이었다. 이 길은 비밀기지에 적이 습격해왔을 때를 위해 따로 만들어둔 길이었다. 만들 때는 놀이로 만들었지만 설마 이런 형태로 도움이 될 줄은. 이 길이라면 비밀기지에 중년 여자가 있다고 해도 발견될 확률이 낮다. 나와 진은 바닥을 기어서 비밀기지 뒤쪽 수풀 속 터널을 통과했다. 그리고 비밀기지 근처에 도착했을 쯤 이변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비밀기지는 산산조각 나 있었다. 한동안 제자리에서 주위 상황을 살폈지만 중년 여자는 근처에 없는 듯했다. 우리는 수풀 속에서 빠져나와 비밀기지가 있었던 그 장소로 다가갔다. 산산조각난 비밀기지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멍하니 있자니 울고 싶어졌다. 비밀기지는 나와 진 그리고 준, 해피와 터치의 집이었으니까. 산산조각난 자네 옆에 큰 돌이 떨어져 있었다. 아마 누군가가 이걸 비밀기지로 던진 것 같았다. 누군가? 아니, 분명 중년 여자일 테지. 진은 아무 말 없이 사진을 찍었다. 잔해를 파헤쳐 발견한 나무에 새겨진 글자들도 사진을 찍었다. 그러던 중 잔해 틈새에서 터치의 시체를 발견했다. 해피와 터치. 우리는 그날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두 마리의 친구를 잃었다. 좋아, 이 카메라 빨리 현장에서 경찰한테 가자. 그리고 우리는 산을 내려와 근처 파출소를 향해 달렸다. 카메라에 찍힌 사진만 보여주면 그 여자는 체포될 거고 우리는 살 수 있다. 오로지 이 생각만으로 미친 듯이 달렸다.